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화물연대 파업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맞대응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의 분야를 늘려가는 모습인데 네. 일단 철강 예. 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봐도 철강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석유화학 제품 없는 곳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음.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송이 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하물며 이 국내 내부적으로만 발생하고 있는 이 파업 문제가 아닐지라도 글로벌리 봤을 때 이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었거든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요. 근데 내부적인 이런 파업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제 같은 경우도요. 실제 48% 평상시 대비 출하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출하량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출하량 손실액, 출하량 산실 그 차질만 해도 벌써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 철강의 출하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철강 산업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산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 조선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 확산이 예상될 수 있겠고요. 뭐 석유화학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대비 출하량이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출하량 손실분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 제품은 역시나 우리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침체 국면이고 맞아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침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무역 적자, 연간 무역 적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내부적인 이런 물류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실이 수입 수요가 있는데도 수출하지 못하는 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업무 개시 명령 적용받는 인원이 보니까 시멘트 분야보다 4배 많은 10,000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가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실효성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죠. 운송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운행 정지 그리고 행정처분 이런 것을 요청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개인으로도 그런 압박이 가해지면서 기본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기사 516명을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전부 복귀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그리고 작업 정지 명령 이런 것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송 거부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실제 시멘트와 항만 운송량 이런 것들도 그때 업무 개시 명령했을 때 좀 효과를 봤다면서요? 예, 그런 실제 그런 운송량 자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거의 파업 전 수준을 회복한 그래요? 모습을 보면 그만큼 파업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좀 얘기하셨습니다만 각자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받고 어떤 그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뭐 두렵기도 할 테고 또 네.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일부겠죠. 끝까지 네.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내일까지 일단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어떤 의미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네. 이게 예전에 불명예 기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장 기간의 파업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교수님께서도 참 그런 바라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 갈등의 고를 좀 타파할 수 있는 네. 어떻게 좀 풀 수 있을 거 예상하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안 한 가지가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글로벌리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격화되고 다시 금리 인상되고 굉장히 정말 혼란스러운 경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업무 복귀 안 하면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2차 총파업까지 예고하겠다 하면서 이제 추가로 맞불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현재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 이래로 16일간 최장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 이 양쪽이 의견이 다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파업 철회가 먼저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교섭부터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쪽이 한 걸음 정도씩 나아가서 파업도 일부 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섭을 일부 진행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야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좀 저희도 아까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혜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바람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법원이 어제 위메이드의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화폐 위믹스 오늘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저희가 투자자 반발도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의 큰 피해도 예상된다는 뉴스를 보도해드렸었는데 이번 사태 발생하게 된 이유부터 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봐야겠어요. 복귀를 해본다면 크게 요약을 해본다면 세 가지일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위믹스가 중대한 유통량에 위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되고요. 유통량을 똑바로 알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안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여기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법원 절차 과정에서도 소명 제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거나 그러면서 신뢰가 계속 훼손되는 것들. 결국 이런 세 가지 골자 하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위메이드와 닥사 간에 그런 유통량 문제 두고서 법정 공방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상화폐 위믹스 어떤 상장 폐지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엄청난 또 손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 뼈아픈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경제 전반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믹스 사태가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대표적인 국내 발행 가상화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또 뭐 루나 테라 사태도 얼마 안 가서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될 것이다 이런 어떤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요. 일단 이 가상화폐 시장을 차치하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금리가 이렇게 가혹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돈의 이동이 있죠. 주로 공격적 투자 자산들이 안전 추구형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렇게 간다면서요. 그렇죠? 뭐 예금성도 그렇고. 주식에서 은행으로, 저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공격적 자산의 특성이 결국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급등락이 야기됐던 그 시장이 역시 가상화폐 시장, 주식시장보다 더 급등락이 심했었죠. 그렇죠. 불안정성이 높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가상화폐 시장을 이제 법적 규제 수준 안으로 끌고 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까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안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신뢰를 회복되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자 개인의 몫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적 함의, 그 기술적 의미, 산업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가상화폐를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상화폐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매력을 투자자들에게 많이 실추된 상황 아닐까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지만, 그렇죠.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유지하고 있고, 또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등의 어떤 상승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1년 전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좀 의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입니다. 음, 2023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시켜요. 그러면 기업들이 뭐 신사업하겠다 아니면 기존 사업을 좀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겠다 하는 판단을 다 철회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과정에서 그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럼 이제 원유 사용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그렇죠. 거군요. 원유는 모든 산업에 들어가니까 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원유지만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70%가 또 원유입니다. 여기 다 원유로 만든 것들이죠. 결국 원유 없이면 이 산업이 굴러가지 않듯이 반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라는 예측이죠. 그게 1차적 이유. 그럼요. 그래서 산유국들이 오펙 회원국들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다 같이 감산 합의를 도출하고 감산 합의 이행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만큼 이게 경기 침체는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고요. 내가 파도를 멈춰보겠어, 물러서 보겠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파도가 멈추는 게 아니죠.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 현상 자체가 말 그대로 원유나 그밖에 원자재 수요를 급감하게 만들고 어떤 감산이 있다 하더라도 원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하락 요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근데 소비자가 체감한 또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내린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가격을 올리긴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격을 바로 내리지 낮춰잡지. 않는다. 김밥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소비재 가격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 원유 가격, 선물 시장에서 형성된 이 가격이 네. 말 그대로 현물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게 수입되어 가지고 그 제품이 제품화돼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주유하는 그 순간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원유 선물 시장에서 떨어졌다 한들 당장 이 우리가 주유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이 국내 미시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세를 제대로 주유비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최근에 그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그 재벌집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서 네. 거기 이제 IMF 시대 때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맞아요. 그때 이제 IMF 구제 금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나오던데 네. 최근에 이제 월가를 대표하는 거물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도 참 어려웠는데 내년이 네. 더 어렵다 이렇게 네. 경기 침체를 경고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서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찬가지일 테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금리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금리도 뭐 최근에 4.5가 상당할까 싶었는데 또 네. 5%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계속 안 좋은 악재의 뉴스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뭐 거시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신 전문가시기 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가 네.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IMF 외환 위기에 빗대어서 과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특히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 시간에 IMF 외환 위기 어땠는지 압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지 않아요? 잘 모르지 않나 생각하시죠? 네.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제 다 그 벌써 이후에 태어났고. 그럼요. 만 24세가 안 그렇네요. 되는 네네네, 이 그렇네요. 대학생 청년의 인생에는 네. IMF란 기억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태어나기 전의 것이에요. 그만큼 오래된 일인데 그 IMF 외환 위기를 다시 연상시켜 가면서까지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칼같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1980년 5.1 쇼크 직후에 있었던 경제 위기, 우리나라 그리고 IMF 외환 위기 1998년 8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예.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음. 이때가 마이너스나 0%대 찍었던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위기 순간들입니다. 근데 이 네 개 년도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이 안타깝게도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되어야 된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23년을 이해해야 되지 23년이 마치 경제 위기 올 것처럼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적당한 긴장감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위기 올까 봐 걱정하는 그런 심리는 실제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그 경기 위기보다는 침체 국면이라 했는데 어떻게 좀 끝으로 이제 좀 이걸 좀 헤쳐 나가야 될까? 네. 많은 뭐 정부적으로도 정부도 그렇고 네. 많은 국민들이 고민하실 텐데 네. 들어 한 번씩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경제 위기는 V자로 큰 충격이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돌아오는 시간. 근데 경기 침체는 L자로 점점 꺾여 들어가는 시간. 예. 그 무엇보다도 유망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온다고 침체 온다고 사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어떤 신사업을 해볼까? 남들이 안 하는 좋은 신산업은 무엇일까? 그런 신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촉진해주는 역할,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역할, 그런 것이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